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에서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지난 60년간 참 무탈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어 화목한 가정을 꾸렸고,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해줘 경제적인 부분에서 크게 어렵지 않고 걱정 없는 삶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 제 삶은 언제까지고 살아왔던 삶처럼 잔잔하고 평화로울 줄 알았어요. 자식들을 다 키워가고 있었으니 이젠 남편과 같이 보낼 노후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TV에서 보던 황당하고 놀라운 일들은 남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진작에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멀리만 있다고 생각했던 일이 우리 부부에게, 제 딸에게 벌어졌어요. 그것도 하루 동안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고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 우리 부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곳에 털어놓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길, 또 저 역시 지난 일을 복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남편은 맏딸과 막내인 아들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또 말썽 한 번 없이 잘 자라줬죠. 특히 맏딸 유진이는 첫째 딸이 살림 미천이라는 말처럼 엄마 아빠를 항상 먼저 생각해주고 알뜰살뜰히 챙겨줬어요. 거기다 시킨 적도 없는 집안일을 엄마와 아빠가 할 고생을 덜어주겠다며 나서서 해주곤 했고, 나이 차가 나는 동생을 저 대신 보살피면서 엄마인 제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또 학교 생활까지 잘해 신경을 쓰고 싶어도 쓸 게 없었던 딸이었죠. 그런 딸은 대학도 척척 들어가 줬고, 요즘 쉽지 않다던 취업까지 대학을 졸업하기 전 확정 지으며 성인이 돼서도 자기 앞길을 자기가 쓸고 닦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회사에 취업하고 2년도 되지 않아 우리에게 결혼하겠다는 말을 전했어요. 저희들 시대야 여자가 20대 중반이면 결혼 정년기였고 그때 시집을 가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30쯤이나 30이 넘어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여자들 역시 사회생활에 욕심이 있었기에 딸의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는 우리 부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윗감이 오더라도 성에 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결혼은 서두르는 게 아니라고 천천히 더 만나다가 결혼하라는 말을 전하려고 했죠. 하지만 예비사위를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부부가 입을 맞췄던 생각을 동시에 지워버리게 됐어요. 예비사위가 마음에 들어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예비사위는 예의가 바르면서도 싹싹했습니다. 처음 본 어른이 또 예비 장인 장모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어려울 만도 한데, 사람 좋은 미소와 넉살 좋은 언변으로 처음 본 우리를 편하게 또 기분 좋게 해줬죠. 꼭 이전부터 만나왔던 사이처럼 말입니다. 거기다 사람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진중할 땐 진중하면서 책임감도 있어 보였어요. 어린 딸과 결혼하는 게, 겨우 2년도 안 된 연애를 하다 결혼하는 게 일시적인 이끌림으로 인한 선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줬죠. 딸이 결혼하겠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했을 때만 해도 아직 딸이 어려서 감정에 휘둘려서 이른 선택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사위를 만나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또 우리 딸에게 정말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죠. 또 다다익선이라고 사위의 장점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인 사위였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상태였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여 경제적으로 이미 부를 쌓은 상황이었죠.
딸의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도 확실해 보였고 사위 될 사람도 정말 괜찮았어요. 거기다 경제적인 독립으로 많은 부부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이 이미 해결된 상태였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우리는 딸의 결혼을 승낙했고 우리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마친 뒤 속전속결로 두 사람의 결혼식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딸과 사위는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뭐 딸이야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가족에게 잘하던 모습 그대로 결혼해서도 잘했죠. 거기다 딸이 우리에게 잘하는 것만큼 사위도 우리에게 잘해줬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됐다고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 처갓집을 항상 딸과 같이 와서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주곤 했죠. 아유, 근데 최서방이 이렇게까지 있어도 되는 거니? 저번 연휴에도 사돈어른 댁에 있지 않고 우리 집에서 보냈잖니. 괜히 우리가 사돈께 아들을 빼앗는 것 같아 죄송스럽다. 아니에요, 장모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매주 찾아가 뵙고 있어서 괜찮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제가 같이 있어야죠.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이 사람 옆에 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 이 사람 없이는 1분 1초도 못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 우리 부모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런 말은 둘이 있을 때나 해. 사람 부끄럽게. 유진이 넌 뭐가 부끄럽다고 그러니? 그리고 최서방이 이런 말을 우리 앞에서 해야 우리가 더 안심하고 더 보기 좋지. 최서방, 유진이 제 신경 쓰지 말고 최서방이 우리 유진이 아끼는 만큼 좋아하는 만큼 마음껏 표현하게. 딸 시집 보낸 부모로서 아주 보기 좋아. 그러시죠? 역시 제가 이래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사랑합니다. 유진이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드리는데 제 마음도 다 알아주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애정 표현에도 관대하시니까 말이죠. 그럼 앞으로도 제가 유진이 사랑하는 만큼의 애정 표현 자주 하겠습니다. 조금 닭살 돋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처남도 이해해 줄 거지? 내가 처남 누나를 너무 사랑해서 말이야. 원래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과 어울려 지내는 사위가 참 좋았습니다. 거기다 우리들에게도 또 처남인 우리 아들에게도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줬기에 고맙기도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딸에 대한 걱정은 아예 하지 않고 지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위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하면서 말이죠. 장모님, 혹시 유진이 거기 있습니까? 유진이? 아니, 안 왔는데. 왜, 무슨 일 있나? 그게 유진이가 저와 이혼하겠다면서 이혼서를 던지고 나가곤 연락이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뭐? 이혼? 아니, 갑자기 왜? 혹시 둘이 싸우기라도 했어? 아니요. 저도 그래서 이유를 몰라서 유진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으면 친정에 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장모님, 유진이가 뭘 오해해도 크게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오해 대화로 풀겠습니다. 그러니 연락하셔서 어디 있는지 알려만 주십시오. 네? 이혼이라는 말에 우리가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다급히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딸은 친구 집에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에게도 사위와 이혼하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미안하다며 사위와 이혼할 거라는 말만 했죠. 답답했던 우리는 사위가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는지, 이혼한 이유가 무엇인지 끈질기게 물어봤습니다만 딸은 끝까지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위에게 우리가 듣게 된 상황을 전달했고 사위는 애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딸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우리도 딸이 잘 살고 있던 사위와 이혼하는 걸 바라지 않았기에 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죠. 아니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듣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어느 것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우리와도 떨어진 채
사위와 이혼을 진행했고 그 이유도 모른 채 두 사람이 이혼하는 걸 우린 지켜만 봐야 했죠. 이혼한 이후에도 딸은 부모인 우리에게 사위와 이혼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아픔을 잊으려는 듯 곧바로 취업에 매달렸고 취업한 뒤로는 일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더니 부모에게는 걱정이 한가득인 해외 장기 근무를 지원해서 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제 입장에서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이 우리가 챙겨줄 수도 없는 해외로 떠난다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미 딸은 해외 장기 근무를 지원했던 상태였어요. 우리가 설득해봐도 딸의 선택을 바꿀 수 없었고요. 결국 딸은 멀리 해외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사이 딸과 이혼한 사위에게 연락이 왔어요.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건너듣기로는 딸이 해외로 나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 맞냐며 물어보면서 말이죠. 장모님, 유진이요. 혹시 번호가 바뀌었습니까? 연락이 계속 안 되는데. 그리고 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해외로 나갔다는 말이 있던데 여행을 간 건가요? 아니면 회사 일 때문에 나간 건가요? 유진이 장기 근무 자원에서 해외로 나갔네. 거기서 3, 4년 정도 근무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 아마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고. 네? 해외 근무를 나가요? 아니 제게 말도 없이 어떻게... 아무래도 자네와 이혼하고 힘든 마음을 새로운 곳에서 일하면서 잊으려는 듯해. 그러니 자네도 우리 유진이 선택을 존중해서 그만 연락하게. 자네도 알다시피 유진이 걔 고집 못 꺾어. 한번 내린 결정 바꿀 아이가 아니라고. 자네와 유진이가 왜 이혼하게 됐는지 우리도 유진이 입에서 듣질 못해서 답답하네만 이렇게 해외까지 나간 걸 어쩌겠나. 자네에겐 우리가 많이 미안하네. 근데 그만 유진이 잊고 좋은 여자 만나. 아니요 장모님. 저 이렇게 유진이 포기 못합니다. 제 잘못이 있으면 빌어서 풀 거고 오해가 있으면 해명해서 풀 겁니다. 저 유진이 없이는 못 살아요. 어머님, 유진이 연락처 좀 알려주십시오. 해외에 갔더라도 유진이와 전화 연락은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로 할 테니 제발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미안하네. 나도 자네가 내 사위였던 게 너무 좋았고 지금도 두 사람이 잘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내 딸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내 딸이 하지 말란 행동을 할 수도 없네. 장모님... 미안하네.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유진이 잊고 좋은 여자 만나길 바라겠네. 그럼 이만 끊겠네. 아직 제 딸에 대한 미련을 두고 있는 사위에게 마음을 접으라는 말을 하는 저도 가슴 아팠습니다. 서운해하는 사위 목소리를 듣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만큼 사위가 우리 가족에게 잘했고 딸에게도 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죠. 우리도 딸이 사위와 이혼한 이유를 알고 싶었고 어떻게든 딸과 다시 잘해보려는 사위를 거부하는 딸의 태도가 답답했습니다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딸이 옆에 있기라도 하면 설득해 볼 텐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생각을 전할 수도 없었죠. 결국 우리들 마음에 쏙 들었던 사위와는 그렇게 인연이 끝나게 됐어요. 이후 시간은 흘러 해외에서 근무하던 딸이 5년 만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겹쳐 원래 예정보다 더 길어진 근무 탓에 딸이 더 걱정됐고 반갑게도 더 많이 반가웠죠. 오랜만에 만난 딸과 마주 앉아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 딸이 해외에서 근무하다 만나게 된 사람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같은 회사의 동료였는데 그전까진 모르는 사이였다가 같이 해외 근무를 하게 되며 알게 됐다고 했고 사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상황이 터지게 되며 서로에 대해서 더 자세히 그리고 깊게 아는 시간이 많았다고 했어요.
또 안 그래도 먼 타지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사귀던 남자친구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아직 조금 더 만나봐야 하겠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도 이야기도 나누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후 이혼을 했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딸을 부추기지 않고 옆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그러다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딸아이가 만나고 있는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니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로서는 딸이 전 사위와 이혼한 이유도 모르고 앞으로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몰라 속이 탔던 상황이었으니 이보다 더 반가울 수 없는 일이 없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비 사위가 될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것처럼 예비 사위를 만나곤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전 사위와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었고, 이전 최서방에 비하면 예비 사위가 모든 부분에서 많이 모자란 모습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예의는 발라 보였습니다만 숫기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가 묻는 말에만 대답했고, 딸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우리를 어색하게 만들더라고요. 거기다 집안 형편도 그리 썩 좋아 보이진 않았고 신혼집도 전셋집으로 시작한다고 하니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예비 사위를 나쁘게 본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보통의 예비 사위의 현실적인 모습일 테니 말이죠. 우리 부부도 예비 사위가 첫 사위였다면 그리 아쉽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려서 그런지 전에 있던 최서방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건 우리 부부의 생각이었고 결혼은 딸아이의 선택과 몫이었어요. 또 초혼인 예비 사위를 생각하면 예비 사돈어른 입장에서는 재혼인 우리 딸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쯤 최서방에게 연락이 왔어요. 장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제가 장모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장모님이라는 말이 입에 배어서. 나야 그렇게 불러주면 좋다만 이제 시간도 흘렀고 그런 사이도 아니다 보니 다른 사람이 듣기엔 좀 그렇긴 하겠네. 그냥 어머님이라고 불러. 그나저나 오랜만에 어쩐 일로 전화했나? 자네는 잘 지냈고?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바빴어요. 코로나도 있었고 유진이 빈자리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저 근데 혹시 유진이 아직 해외에서 안 돌아왔나요? 유진이? 그렇지, 뭐 장기 근무로 나갔으니까. 근데 왜 유진이를 찾나? 그게 제가 도저히 유진을 잊지 못해서요. 저 이대로 유진이 못 보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유진이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서 마음을 돌려보고 싶어요. 어머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유진이 연락처를 알려주시거나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해외에 있어도 제가 찾아가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마음 터놓고 얘기 나누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다시 잘 지낼 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아유, 자네 왜 그러나? 벌써 5년이나 된 일이네. 그리고 유진이가 내린 결정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연락처든 주소든 알려줬다간 유진이에게 크게 한 소리 듣게 될 거고. 자네 좋은 사람이야. 우리 유진이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도 자네와 유진이가 결국 이렇게 된 게 못내 아쉽지만 어쩌겠나. 유진이 생각이 그러한걸. 그러니 이러지 말고 우리 유진이 잊어. 잊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어머님, 저 진짜 유진이 없인... 저 그러면 어머님 난감하시지 않게 하나만 여쭤보고 전화 끊겠습니다. 정말 유진이 한국에 들어온 적 없나요? 제 이야기 한 적도 없고요. 정말 미안하게 됐네.
그리고 유진이 아직 외국에 있어. 자네 이야기도 꺼낸 적 없고. 네, 알겠습니다. 괜한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연락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유진이에게서 제 이야기가 나오면 꼭 좀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많이 좋아한다는 말도 전해주시고요. 어쩌면 타이밍이 딱 그럴 수가 있는지 예비 사위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 때 딸과 이혼한 사위에게 연락이 왔어요. 물론 딸이 예비 사위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혼한 사위에게 딸이 한국으로 진작에 들어왔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말을 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아직 딸아이를 많이 좋아하는 또 못 잊는 모습인 전 사위를 보며 우리도 많이 아쉬웠죠. 그러다 보니 주책이 앞서게 됐습니다. 딸 앞에서 이혼한 사위 이야기를 은근히 찔러봤거든요. 오늘은 경호 안 만나나 보다. 아직 상견례도 안 했다만 결혼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준비 다 해놓고 드릴 거 다 드리고 시작하지 않으려고. 살면서 형편대로 맞추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 뭐 그게 더 현명할 수도 있지. 근데 너 그 최서방과는 아예 연락을 안 하니? 엄마, 갑자기 그 사람 이야기는 왜 꺼내? 아니, 뭐 그냥 생각이 나서. 요즘 사람들은 이혼하고도 친구 사이로 잘 지낸다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 난 그 사람과 평생 연락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 다신 꺼내지 마. 그리고 혹여나 경호 앞에서 그 인간 이름이나 관련된 일 꺼내면 진짜 나 가만히 안 있어? 알았어, 안 그럴게. 근데 왜 갑자기 그 인간에 대해서 물어봐? 설마 엄마 그 인간이랑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 아니면 연락이라도 왔어? 아유, 안 왔어. 그리고 왔어도 너랑 이혼한 사이인데 내가 네 이야기를 할까? 너 해외에 있을 때도 몇 번 연락이 왔는데 네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고 주소 알려달라는 것도 모른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번 일은 엄마가 미안하고. 딸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얘기를 꺼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와 딸에게 이혼한 사위 이야기를 꺼내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저도 마음을 접고 딸의 결혼식 준비를 돕고 상견례를 기다렸죠. 그런데 또 한 번 더 이미 남이 된 사위를 떠올리게 만드는 일이 생겼어요. 딸과 예비 사위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식을 최소한 작게, 최소한의 사람들만 불러 진행하겠다는 말을 전했거든요. 아무리 재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딸의 결혼식 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아예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건 찬성이었어요.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딸과 사위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친척들도 가까운 사람들만, 친구들도 정말 친한 몇 명만 불러서 하겠다고 하니 답답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고 딸에게 물어봤지만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주는 대답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 부부끼리 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를 돈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예비 사돈 어른네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고 사위 역시 월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우리 부부끼리 생각하고 결론 내린 이유였지만 그땐 그것밖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전 사위와 많이 비교되어 아쉬운 게 많은 예비 사위가 더 많이 아쉽게 느껴지고 마음에도 썩 들지도 않았죠. 그러나 이번에도 재혼한 딸을 둔 부모로서 또 딸의 행복만을 바라는 부모로서 하고 싶은 말을 가슴으로 삼킨 채 두 사람의 결혼식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딸의 결혼식 날이 됐죠. 딸의 두 번째 결혼식이었지만 떨리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딸을 처음 시집 보낼 때보다 더욱더 떨렸던 것 같아요. 딸이 처음 결혼했을 때 잘 살 줄 알았던 생각과 달리 이혼하게 됐고 거기다 이번 사위는 우리들 성에 차지 않았으니
불안감이 전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불안해한다고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결혼식까지 하게 됐으니 두 사람이 잘 살길 바라며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해서는 얼마 없는 하객들이었지만 하객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고 정신이 없었고요. 그렇게 하객들을 맞이한 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긴장된 마음으로 혼주석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사위자의 외침과 함께 등장해야 할 사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엔 요즘 아이들 결혼식에 있는 깜짝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당황하는 사회자의 표정과 분주한 결혼식장 관계자들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다 결혼식장 관계자 중 한 명이 사회자에게 다가가 신랑이 사라졌다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놀라는 사회자의 표정이 딱 저희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부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다지 성에 차지 않던 사위가 결국 이렇게 큰 사고를 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었죠. 솔직히 우리야 괜찮았는데 딸이 걱정됐습니다. 이혼도 모자라 결혼식 당일, 그것도 식이 시작되어 입장해야 할 때 신랑이 사라지는 일을 겪게 됐으니까요. 우리 부부가 고개를 저으며 딸을 걱정하던 때 결혼식장은 난리가 났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자마자 아들이 사라져 난리가 난 사돈과 사부인, 그 모습을 보고 덩달아 들썩이는 하객들까지 결혼식장은 어수선하다 못해 난리가 났었죠. 이미 모두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결혼식은 물 건너간 상황이라 우리 부부도 혼주석에서 일어나 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신랑에게 전화를 거는 딸에게 다가가 걱정하며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죠. 딸 역시 갑작스레 벌어진 일에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러며 옷부터 갈아입어야 하겠다며 사위에게 걸고 있던 전화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사위가 전화를 받을지 모르니 계속해서 전화를 걸라고 했죠. 원래대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 시간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어야 하는 딸이 어쩔 줄 모르며 다급히 입고 있던 드레스를 갈아입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타고 화가 났어요. 이놈의 사위놈과 연락만 닿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통화 연결음만 이어지던 중 사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결음이 끊기자마자 전 휴대폰에다가 화를 내기 시작했죠. 자네 뭔가? 지금 결혼식 날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짓을 해놓고 우리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차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식 올리는 날부터 이렇게 사람을 황당하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뭘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자네 어디야?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냐고? 장모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 좀 구해주세요. 뭐? 구해줘? 자네 지금 나랑 장난치나? 자네 혹시 무슨 깜짝 이벤트 하겠다고 이러는 거라면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식의 장난 재밌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 그게 아닙니다. 정말 저 좀 구해주셔야 해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어딘진 모르겠는데 최종... 자기를 구해달라며 황당한 소리를 하던 사위는 말하다 말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곧바로 전화를 다시 걸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황당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던 도중 사라진 신랑이 장모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하다니. 솔직히 그때부터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잠시 얼이 나가 있던 상태였어요. 혹시 내가 딸의 결혼식을 너무 신경 써서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남편이 묻는 말에도 잠시 멍한 상태로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정신 차리라며 절 흔들며 깨웠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사위와 통화했다는 걸 알게 된 딸이 절 붙잡고 돌려 세우자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딸은 저에게 사위가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죠. 엄마, 그 이랑 통화한 거야? 뭐라고 해? 지금 어디래?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하더라. 나보고 자기를 좀 구해달라고 했어. 장난 아니라면서 자기를 구해달래. 구해줘? 뭘 어떻게 구해달라고 해? 그리고 어디라고 말 안 했어? 그냥 구해달라고 말하더라고. 그리고 자기도 어딘지 모르겠다는 투였는데 어딘진 모르겠는데 최종 뭐라고 하더라? 무슨 최종을 말하는 거니? 너희들끼리 아는 단어야? 아니면 맨 나중에 그 뜻을 말하는 거야? 아니,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려주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사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며 딸에게 되묻던 순간 딸이 자리를 박차고 급히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었던 저와 남편은 말도 없이 서둘러 뛰어가는 딸을 뒤쫓아갔죠. 그리고 딸이 탄 택시를 뒤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탄 택시를 뒤쫓으며 어디로 향하는지 무슨 일인 건지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인 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딸의 뒤만 쫓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따라가다 딸이 드디어 택시를 멈추고 내렸어요. 우리 부부도 따라 내렸죠. 딸이 내린 곳은 강남의 상가 건물들이 빽빽이 있는 거리 한복판이었는데 생소하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도대체 왜 최종 어쩌고저쩌고인지 감이 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곳이 무엇이 됐든 어떻든 간에 딸을 따라가는 게 우선이었어요. 도대체 딸과 사위가 무슨 일에 휘말려 결혼식 날 이런 소동을 겪게 됐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딸의 뒤를 따라 상가 건물에 있는 9층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뒤따라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놀라운 사람과 함께 말이죠. 저와 통화를 했던 사위는 결박이 된 채로 있었고 그 옆에는 저와 남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딸과 이혼한 사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머, 최서방이 여기 왜? 잠깐. 그럼 최종이라고 말했던 게 최서방의 이름인 최종섭을 말하는 거였어? 아니, 최서방이 도대체 왜? 전화통화로 알 수 없는 말을 전했던 사위의 말이 그제야 무슨 말인지 설명이 됐어요. 딸과 이혼한 사위의 이름이 최종섭이었거든요. 결혼식장에 있어야 할 사위는 왜 결박된 상태로 이곳에 있고 딸과 이혼한 사위는 왜 여기 있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워하던 그때 모든 걸 설명해줄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벌써 5년이야. 당신이랑 내가 헤어진 지 5년이나 넘었다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야겠어? 그것도 내 남편 될 사람한테까지?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내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갈 것 같냐고? 절대 그럴 일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당장 그 사람 풀어줘. 당장 풀어주라고! 누군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는지 알아? 이 상황을 누가 자초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유진, 네가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를 상황이야? 네가 나 속이고 이놈 만나지만 않았어도, 아니 이놈을 만났더라도 다시 내게 돌아왔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지금쯤 나와 유진이 네가 이렇게 서로에게 소리 지르고 있을 게 아니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을 속이긴 누가 속여? 설마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 중에 경호 씨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정말 그런 거라면 당신 미친 거야. 당신 집착이 미친 사람 수준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건 그냥 미친 사람인 거라고. 물론 나도 당신이 미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혼한 거지만 이건 단순 집착이 아니라 진짜로 정신 나간 거라고.
경호 씨, 당신과 이혼한 뒤에 만난 사람이야. 당신한테 이런 일 당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른 놓아줘. 얼른!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딸이 숨겨왔던 이혼 사유를 알 것도 같았어요. 딸만 사랑한다던 그 간절해 보이던 사위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닌 집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얼마나 심각한 집착을 사위가 보였는진 모르겠지만 결혼식 당일 딸의 남편 될 사람을 납치해서 결박한 것만으로도 그 정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충격적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이혼한 사위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보다 나은 남자 찾기 어렵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뒤통수가 얼얼하다 못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가 알고 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이혼한 사위를 보게 됐거든요. 이유진!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한텐 몰라도 나한텐 제발 거짓말하지 마! 네가 나한테 거짓말할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 줄 알아? 이 세상 전부가 날 속이더라도 너만은 안 돼. 너만은 내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 다 알고 있어. 네가 왜 나랑 이혼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이놈이 문제였던 거잖아. 이놈이 순진한 너를 꿰어서 네가 나랑 이혼한 거잖아. 나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유진아, 난 다 용서할 수 있어. 네가 어떤 실수를 했건 내게 어떤 상처를 줬건 상관없이 네가 다시 내게 돌아와 준다면 전부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은 바로 너니까. 너밖에 없으니까 난 다 용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게 돌아와. 이런 쓰레기 같은 얍삽한 놈이 아닌 나와 함께 하자고. 네가 여기서 내게 돌아온다고만 말해주면 나 여기서 멈출게. 근데 만약 끝까지 널 꿰고 속인 이놈을 선택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 녀석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내 손으로 네 곁에 이놈을 떼어놓겠어. 다신 내게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고. 제발 그만 좀 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당신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해.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라고. 사람을 그 정도 괴롭혔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아니, 그 정도로 집착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언제까지 난 당신 집착에 시달려야 하는 건데? 언제까지 당신이라는 공포에 겁을 먹고 있어야 하는 건데? 제발 그만하고 그 사람 놓아줘. 제발! 흥분한 전사위는 제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딸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박돼 있던 사위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 본 사위의 모습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언쟁을 벌인 전 사위가 너무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질 것만 같은 상황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전 사위는 딸의 확고한 태도를 보며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결박돼 있던 사위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남편이 몸을 날려 전 사위에게 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부딪혔고 전 사위는 튕겨져 나가 바닥을 굴렀죠. 저와 딸은 전 사위가 쓰러진 틈을 타 결박된 사위를 풀어주고 그곳을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을 부딪히는 것만으로는 큰 충격을 줄 수 없었는지 전 사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몸을 털고 일어났죠. 그리고 자신에게 몸을 던진 제 남편과 결박된 사위를 풀어주고 있던 우리 모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한통속이라는 겁니까? 저놈이 저보다 더 좋은 걸 해주던가요? 아니면 제게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까? 장모님도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당신들 전부 용서 못해. 전부 용서 못한다고! 흥분한 전 사위는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은 결박돼 있던 사위 곁으로 모여 흥분한 사위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실 안으로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처음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경찰이었지만 사위가 결박된 모습과 전 사위의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곤 곧바로 테이저건을 꺼냈죠. 하지만 그런 경찰의 경고와 상관없이 이성을 잃은 사위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요. 제가 신고했어요. 저 사람이 제 신랑 되는 사람을 납치해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5년 전에도 절 계속해서 스토킹했다고요. 뭐야, 경찰한테 신고까지 했어? 유진이 너 정말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널 끝까지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네가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정말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 끝내자. 너 없으면 나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고, 나 없는 네가 저 자식과 행복한 꼴은 죽어도 못 보겠으니 다 끝내자고! 결국 경찰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전 사위에게 테이저건을 쏘았고 사위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됐어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던 사위가 쓰러지고 경찰에게 제압을 당하자 그제야 우리는 겁먹고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위 몸에 묶여져 있던 끈을 풀고 다친 곳은 없는지, 전 사위가 다른 이상한 짓은 하지 않았는지 물어봤죠. 다행히 사위는 결박당한 것 이외에는 다른 일을 당하진 않았어요.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사위를 애타게 찾고 있을 사돈과 안사돈께 연락을 드렸죠. 이후 사위를 포함해 우리 가족 모두 경찰서로 가 사건 경위와 함께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부와 사위는 그날 당했던 일밖에 없어서 금방 끝났지만 딸은 그 뒤에도 한동안 경찰서를 찾아가야 했어요. 그날 우리가 봤던 일 이외에도 과거에 사위에게 당했던 일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걸 뒤늦게서야 알게 됐습니다. 딸은 그동안 우리에게 숨기고 있었던 힘든 일들을 설명해 줬어요. 우리에게 믿음직해 보이던 사위가 사실은 집착에 미친 사람이었다는 말을 말이죠. 나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 그냥 나만 바라본다고 생각했고 날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었지. 근데 왜 적당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그 적당이라는 게 없더라고. 결혼해서도 항상 나랑 같이 붙어 다니려고 하고 1분 1초도 내가 자기 곁에서 떨어지는 걸 참지 못하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심하긴 하지만 아내에게 관심 없는 남편보단 낫겠다 싶었고, 이것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복에 겨운 소리라고 생각하겠지 싶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 거기다 집에서 쉴 때만 나랑 떨어지기 싫어하니까, 회사 출근하거나 일 볼 때는 자기 일에 충실하니까 심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 휴대폰에서 이상한 걸 발견한 거야. 우리 집을 비추는 장면이 그 사람 휴대폰에서 나왔거든. 그 화면을 따라서 집안을 비추는 곳을 따라가니 거기에 CCTV가 설치돼 있더라고. 그것만 봤으면 그냥 방범용으로 설치했구나 생각하겠는데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앱이 하나 더 있었어. 내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는 앱이 말이지. 그걸 확인하고 내 기억을 되짚어보니까 분명히 난 그런 앱을 설치한 적 없었는데 내 휴대폰에 그 사람 휴대폰에 있는 앱과 같은 앱이 설치돼 있더라고. 위치 추적 앱이. 그것까지 보고 나서야 이 사람이 날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 하지만 그때까지는 대화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나 몰래 설치한 CCTV와 위치 추적 앱에 대해서 물었지. 돌아오는 건 구차한 변명뿐이었고, 어차피 나도 해명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려 했으니까.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했고 내가 한 말을 알아들은 듯 보였어. 나도 모두 잘 해결됐다고 생각했고. 근데 아니더라고. 방법만 달랐지 더 심하게 날 감시했어. 자기가 회사 간 사이에는 사람을 붙였고
내 휴대폰은 앱이 아니라 해킹을 해서 내가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거야.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어. 내가 의심갈 만한 행동이라도 했으면 그 사람이 불안해하는 걸 이해할 텐데 그런 적 한 번이 없었으니까. 거기다 저번 일로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좋게 타일렀는데도 더 심한 방법으로 날 감시하니까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무섭더라고. 이번에도 대충 넘어가면 이 사람은 더한 방법을 쓰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지. 이러는 이유를. 그러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대. 그래서 내가 당신이 사람 붙이고 내 휴대폰 해킹해서 다른 남자 만난다는 증거가 나왔냐고 하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알 수 있다고 꼭 지금이 아니라도 이전에 또는 이후에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거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생각하는 게 정상 같진 않더라고. 거기다 날 의심하게 된 경위나 이유 또는 바람 피운다는 증거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건 또 없다는 말만 계속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의심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싸웠어. 아니,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인 의심과 감시를 받았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날 감시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거야. 아니, 왜 그런 걸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했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그런 일 겪어도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엄마 아빠가 왜 있는데? 자식 잘 살라고 도우라고 있는 존재 아니야.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할 때 그렇게 좋아하던 엄마 아빠인데 어떻게 이혼하게 됐다고 말해. 그리고 이혼서를 제출하고는 말하려 했어. 어차피 가족들도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협박하더라고. 자기랑 이혼할 거면 그동안 자기가 엄마 아빠랑 동생에게 해준 것들까지 다 돌려받을 거라고. 자기가 돈 100원짜리 한 장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가서 무슨 난리를 칠 게 뻔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이혼 준비하면서 돈도 준비했지. 그러는 사이 그 사람이 먼저 엄마 아빠한테 연락한 거야. 내가 마치 마음이 변심해서 이혼을 요구한 것처럼. 그 이야기 듣고는 황당하면서 화도 났는데 오히려 마음이 놓이더라. 내가 이상한 남자한테 시달리고 괴롭힘 당하다가 이혼하는 것보단 내 변심 때문에 이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엄마 아빠 마음은 덜 상하겠지 싶어서. 그래서 끝까지 이혼하게 된 이유를 말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회사 조금 나가다가 장기 해외 근무 자원한 이유도 그 사람 때문이었어. 이혼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날 또 괴롭혔거든. 스토킹하듯이. 아니, 스토킹을 당했지. 이번에도 사람을 붙인 건지 아니면 직접 날 따라다녔는지 내가 누구와 만나고 어디 다녀오고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 마치 내 옆에 있었다는 것처럼. 그러면서 나만 돌아와 준다면 자긴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헛소리라는 거야. 엄마 아빠에겐 내게 미련 있는 착한 사위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게 견딜 수가 없었어. 이혼하고도 그 사람 눈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고 무서웠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하려고 장기 해외 근무에 자원했던 거야.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면서 경호를 만났고 경호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당했던 일을 모두 얘기하게 됐어. 경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다 이해해줬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서로의 마음이 변화가 없어서 결혼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5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그만 나에 대한 집착을 멈췄을 거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아직도 날 쫓고 있었던 거야. 물론 내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안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다시 또 내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 거기다 내 옆에 경호 존재까지 알게 됐고. 그래서 경호랑 상의 끝에 결혼식을 작게 하기로 했어. 아무 사람들이나 다 불러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찾아올 것 같아서 말이지.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우리 결혼식을 알아냈더라고. 그 다음 엄마 아빠도 알다시피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겪게 됐던 거고. 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많이 미안했습니다. 부모로서 딸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과
스토커 같은 전 사위와 계속해서 다시 잘해보라고 권했던 우리의 행동이 말이죠. 아무리 딸이 우리에게 숨겼다곤 하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주긴커녕 낭떠러지로 내모른 것 같아 얼굴들 면목도 없을 만큼 미안했어요. 또 사위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딸의 과거를 이해해 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는 특별하고 가장 소중한 기억일 수도 있는 첫 결혼식을 우리 딸을 위해 배려까지 해줬으니 말이죠. 그런 줄도 모르고 사위 능력이 부족해서 식을 작게 올린다고 생각한 우리가 너무 속물같이 느껴졌어요. 사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도 미안했고요. 미안한 게 투성이인 우리라 딸과 사위에게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전하게 됐죠.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큰일을 겪고 난 이후 선택한 사위는 이전과는 다른 정말 좋은 사람일 거라고, 내 딸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위라는 걸 말이죠. 그때부터 사위에게 진심으로 잘해줬어요. 그 전에 서운했던 일이 있었다면 다 만회할 수 있을 만큼 잘해줬죠. 그리고 사돈 어른들께도 이번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사죄의 말씀을 올린 뒤 우리도 또 딸과 사위도 마음을 놓고 마음껏 행복한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결혼식을 올려줬습니다. 딸을 괴롭히고 결혼식 당일 사위를 납치해 결박했던 전 사위는 스토킹 처벌법과 납치 및 특수폭행과 협박으로 징역을 살게 됐고요. 이제 우리 부부는 이전에 했던 행동들을 반성하며 지금의 사위에게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이런 두 사람이 끝까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옆에서 돕는 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부부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딸을 괴롭힌 전 사위, 아니 사위였다고 부르기도 싫은 그 인간이 딸과 사위 곁에 얼씬도 못하게 우리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직은 그놈이 교도소에 있고 얼마간은 더 있어야 나오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고 있진 않으려고 해요. 녀석이 나왔을 때 조치해야 할 계획과 방법을 구상해 딸과 사위의 행복을 우리가 지켜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와 딸과 사위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우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부부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제부턴 실수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딸과 사위를 지키자는 다짐을 말이죠. 그러면 제 다짐을, 이야기를 끝마친 저는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